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여행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프리카의 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하는 곳이죠. 보통 텔레비전에서 동물이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제 원주민들이 벗어서 다니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봐가지고 진짜 아프리카가 그럴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막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상식 여행부터 아프리카 OX 퀴즈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프리카는요, 대한민국 남한 땅의 302배입니다.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이게 어느 정도 넓은 땅덩어리냐 하면요, 미국 대륙, 중국, 인도, 유럽, 필리핀, 일본, 한국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미국은 사하라 사막보다 적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을 합치고 인도를 합치고 유럽을 합치고 일본, 한국, 필리핀을 합친 면적보다 아프리카 땅이 큽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인구는 14억 3천만 명, 55개 독립국가가 있는 어마무시한 땅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700m?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 44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OX 첫 번째로요. 자, 아프리카는 겨울옷이 필요 있다 없다?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예, 빨개 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텔레비전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프리카에는 스키장이 있을까요? 이 겨울에 스키 타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흑인이 스키 타는 모습은 뭔가 어색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따뜻하다는 남쪽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3,000m가 넘는 산이 아프리카에는 100개가 넘습니다. 5,000m가 넘는 산도 무려 5개나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잘 아시는 산이 되겠고요. 혹시 코로나로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요? 아니면은 말라리아로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로 더 많이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1년에 한 48만 명이 죽습니다. 48만 명. 전 세계.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그 48만 명 중에서 92%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한 28만 명의 어린이가 매년 말라리아로 죽고 있습니다. 자, 혹시 타잔하면 아프리카 생각나시죠? 타잔의 놀이공원, 정글이 많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타잔 놀이공원 정글은요, 아마존이에요. 저 남미의 아마존, 저 브라질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정글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한 10% 정도? 콩고 민주화공화국의 콩고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정글이 좀 있습니다. 또 열대우림이라 너무 습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거기는 피그미족이 조금 산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사막과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초원지대. 네. 자, 그리고 기독교보다 토속 종교가 더 많을까요? 어떤 종교가 많을까요?
토속 종교는 현재 한 5%도 안 됩니다. 한 3.8% 정도인가?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아프리카 인구의 50%는 기독교고요. 한 47%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의 그 문명 세력들이 와서 아프리카를 정복을 하고 나서 다 개종을 시킨 거죠.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영어가 통할까? 아프리카 가면 전혀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는 이제 토속 언어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3,3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영어가 통할까요? 네, 아프리카 영어가 엄청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아프리카 쪽을 타가지고 쭉 북쪽으로 물론 그 왼쪽에 있는 나라들도 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잘 통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중동으로 알려져 있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는 뭐 안 통하지만 영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엄청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공 정도 가시면 영국식 영어를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은 이 종족은 흑인일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프리카의 원주민은 우리가 부시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산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우리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황인종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 산족, 이 황인종들이 아프리카 전역을 거쳐서 이 바위 암각화를 남겨놨는데 전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흑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철기 문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이 이제 가나쯤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하면서 이 산족이라고 하는 부시맨이 지금 칼라리 사막 그 지역에만 이제 모여 살게 된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소 키우고 하는 유목민이죠.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이 정도가 아프리카의 상식이에요. 이것만 아시더라도 일단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느낌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아시아는 고기압이죠. 그리고 수분을 다 날려보내버리는 그런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되게 습해요.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특히 여름에 엄청 습합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여름에 비 안 오잖아요. 수분이 다 땅에 머금고 있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300mm 정도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곳이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저기압이에요. 음의 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프리카는 아주 건강한 땅. 네, 굉장히 받는 기운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문명의 고도로 발달하지도 않고 이 복잡한 삶을 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힐링을 할 것 같으면은 아프리카를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메디테이션은 아프리카에서 하면 좋다. 또 아프리카의 그 자연이라는 게 이 살아있는 이 자연산 동물, 뭐 인공산 자연산이 아니고요. 그냥 풀어져서 원래 그 자신들의 터전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동물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자연의 모습인데 아프리카는 그 식민 정책을 거쳐서 많이 그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떠나겠는데요. 가장 먼저 남서쪽 끝 케이프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아니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살기 좋다는 곳 케이프타운. 뭐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곳이고요.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죠. 예, 건조한 맛도 있지만 이 습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봉 들어보셨죠? 희망봉. 희망봉 들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희망봉 다 들어보셨죠? 희망봉.
시망봉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망봉에 대한 것을 쇠뇌받듯이 이렇게 꼭 배워야 했나? 예, 뭐 알아두면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게 이제 시망봉을 돌아서 인도 쪽으로 갔냐 안 갔냐 뭐 이거거든요. 시망봉 사실은 이제 시망의 고시죠. 우리가 포항에 가면 호미 고시 있듯이 이 바다 쪽으로 내륙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곧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시망봉 있는 데 가보면 그 높은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케이프타운에 찾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곳인데 이 찾아가는 동안 정말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일단은 자연경관이 엄청 끝내줍니다.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세상에 사람 없이 이렇게 멋진 경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무엇보다 동물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원숭이, 진짜 아프리카에 가면 가장 보기 싫은 놈이 진짜 원숭이들이죠. 일단은 영역에 대한 욕심도 아주 강하지만 깡패들입니다. 남이크 훔치는. 아프리카의 원숭이뿐만 아니고 원숭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나나를 주면 이제 잘 먹으니까 바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렌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렌지 냄새는 뭐 거의 100m에서도 맡는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원숭이가 출몰하는 지역에 갈 때는 오렌지를 안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들이 영리해서 원래 영리하잖아요. 어른과 아이 구별하고요. 남자, 여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고 여자보다 애들이 약하다는 거 알아서 주로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하죠. 심지어는 숙소 근처에 어떤 원숭이가 보이더라도 문을 꼭 닫아야 돼요. 제가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뭘 가져가느냐? 일단은 손님의 가방을 가져가요. 카메라건, 여권이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특히 이제 개코 원숭이, 개의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코 원숭이인데 비비라고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보기 싫다는 뜻인 바분 이렇게 합니다. 이 바분주의라는 표시가 아프리카 거의 전역에 있어요. 하여튼 이런 녀석들을 이제 만나고요. 또 가다 보면 이제 펭귄. 이 펭귄은 남극에 있는데 무슨 이런 대륙이 있을까 싶은데 이 남극에서 이렇게 올라온 펭귄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한 150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 작은 펭귄들이 지금도 보호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당나귀 소리 내서 당나귀 펭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남아프리카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남반구죠.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남미에 가도 똑같은 종류의 펭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짝 퀴즈를 내보면 북반구에 펭귄이 있을까요? 북반구에 펭귄이 삽니까? 북반구에 펭귄이 살지 않습니다. 남극에서부터 올라오고요. 자, 그러면 남반구에는 혹시 남극곰이 있을까요? 남반구에는 곰이 거의 없어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종물의 이 차이가 있어요. 남반구에 곰이 없고 북반구에 펭귄이 없다. 그리고 물개가 또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이제 물개하고 바다표범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물개나 바다표범이나 같은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생겨서 물개라고 그러고 이 공격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표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 타고 나가서 어떤 보호구역에 가야 되는데 재미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는 게. 진짜 이 노출된 자연에서 나도 그 동물들과 같은 공간에 숨을 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특히 물개나 이 펭귄 같은 경우에 사람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뭐 음식을 주면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죠. 개들 있죠, 개들. 사람들이 키우는 개하고 물개하고 서로 교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웃깁니다. 물개하고 개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서로 동족임을 느낄까 안 느낄까. 자,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하여튼 이 뾰족한 데를 향해서 쭉 내려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봉우리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봉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 봉우리가 어느 게 희망봉일까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근처에 가면은 이제 느낌이 딱 오죠. 근데 거기 도착을 하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양.
투 오션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두 개의 대양이 만난다? 인도양과요. 이쪽이 인도양이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희망봉이면 이쪽이 인도양이고요. 이쪽이 대서양이잖아요. 인도양과 대서양이 딱 만나는 장소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은 아니죠. 뭐 만나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 비슷한 지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오는 아굴라스 해는 엄청 따뜻한데 이 남극 쪽에서 올라와서 대서양 쪽으로 올라가는 벵겔라 해리는 엄청 춥습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들한테는 좋겠죠.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근데 사람들한테는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 해류의 온도가 다르고 높이 차이도 약간 다른 이 대양이 만나면서 폭풍이 치거든요. 물속도 복잡하지만 밖에 폭풍이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부는 곳입니다. 원래는 폭풍의 곳이었어요. 자, 근데 왜 희망의 곳,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 유럽에서 향신료를 독점하던 국가는 베네치아입니다. 이제 베네치아가 야구른 거죠. 자기네 독점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예를 들어 후추를 인도에서 한 300원에 사면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 60배가 됩니다. 그러면 60배로 뜁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서 막 그냥 굴러다니는 후추가 거기에서는 금값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을 후추자루라고 하기도 했고 이 후추 알갱이로 집도 막 사고 했던 시절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배를 보냅니다. 인도로 직접 가서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여기 이때 포르투갈에 엔리케라는 왕자가 있는데 엔리케 이 참 몰라도 되는데 이 뭐 참 유럽의 국뽕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수진 장군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엔리케는 알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망상가인데 그냥 미지의 세계를 가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인도로 가는 항로가 발견됐을 때 그쪽에서 직접 무역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주왕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주왕.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존 2세예요. 존 2세인데 포르투갈어로 주왕 2세라는 사람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인도 항로 개척하는 걸로 하여 그리고 나서 바르톨로미우 디아즈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1497년도에 보내요. 1497년도에. 갔는데 폭풍의 곳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더 이상 이제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지쳐가지고. 옛날에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거리 우리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예전에는 3개월, 1년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대요. 제발 이곳만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폭풍의 곳 희망봉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보고를 했답니다. 저쪽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폭풍이 치는 이 뾰족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니까 주왕 2세가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희망의 봉으로 해라. 그쪽으로 돌아갔다 와서 물건 가져오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냐. 아주 희망적이다. 희망의 곳으로 하자 해서 희망의 곳이 됐고 가보니까 봉우리가 있어서 희망봉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10년 뒤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4척의 배를 끌고 2년에 걸쳐서 갔다가 왔어요. 물론 이제 항해술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2척은 다 아주 그냥 작살나고 한 척이 돌아왔는데 투자한 금액에 60배를 벌었어요. 60배.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대서양 항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육로로 통해서 뭐 무슨 실크로를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건 좀 떼다가 이렇게 파는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져다가 와서 파니까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대서양 항로의 시작이고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럽인들이 희망봉을 맨 처음 돌아서 인도에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네.
그때 유럽인들은 그 중동, 뭐 아바스 왕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특히 그 당시 정도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중해를 지배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원래 선진국은 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사실은 먼저 희망봉을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권을 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런 기술을 갖고 나중에 유럽이 꼴찌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